어떻게 우리 딸이 빚을 얻어서 살게 해요? 사돈이 그 돈 보태주시죠? 네? 제가 이런 결혼시키려고 제 딸 그렇게 곱게 키운 거 아니에요. 아니, 둘이 좋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하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혼이라뇨? 제가 요 며칠 잠을 못 잤어요. 분해서. 제가 뭐 집 해와라 차 해와라 하나요? 솔직히 의사나 변호사 사위 봤으면 이런 걱정하지도 않았겠죠. 그 정도까진 바라지도 않았는데 빚을 진다니요. 아니, 사돈, 아들 가진 부모라면 그 정도 책임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딸이 그냥 딸도 아니고요.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그래서 저보고 그 돈을 주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 안 해도 먼저 주셨어야 하는 거예요. 참, 저희 아들이 뭐 모자른 것도 아니고요. 며느리보다 부족하게 가지고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충분히 둘이 갚을 능력도 된다는데 왜 나서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걸 사돈이 안 하시니까 그렇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정명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 또 사돈에 관한 이야기이죠. 결혼 전부터 심상치 않았던 안사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결혼시켰던 것을 정 씨는 잠시 후회했습니다. 대단한 딸을 뒀다며 내 아들을 깔보던 안사돈은 막상 결혼을 시킨 뒤에 정신을 차렸나 싶었지만 역시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정 씨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아파트 놀이터로 불러낸 안사돈. 용건은 역시나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안 차는 사위를 뒀다며 자식들 이사하는데 정 씨 보고 돈을 보태라며 난리를 치는 사돈 때문에 기가 막혀 있는데, 그런데 그 자리를 엎어버린 건 다름 아닌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정 씨 가족은 평범했습니다. 정 씨와 남편, 아들까지 세 식구였고 사이는 늘 좋았습니다.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은 크게 없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큰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라서 속썩이지도 않고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습니다. 전문직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인정받는 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주변에서 아들 잘 키웠다는 말을 자주 들었죠. 정 씨도 남편도 이제는 아들이 좋은 아가씨 만나서 알콩달콩 살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은 30살이 되어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나서 연애한 지 1년 반이 됐다고 했습니다. 대학을 외국에서 나왔다고요? 아, 네? 대단하네.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학교는 아니고요. 예비 며느리 이민지는 외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현재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겠어요. 예비 며느리는 부끄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격도 차분하고 조근조근한 말씨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과도 무척 사이가 좋아 보였고 말이죠. 강의를 하고는 있어도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아요. 아직 시간 강사이기 때문에 돈벌이는 크게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예비 며느리. 겸손한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돌아간 뒤에도 아들이 정 씨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현재는 예비 며느리의 수입이 좋지 않지만 능력이 있으니 점점 나아질 거라고 말이죠. 혹시나 정 씨가 걱정이라도 할까봐 감싸는 듯 했지만 정 씨도 남편도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에 대단한 거지. 돈이야 같이 벌면 충분히 벌지 않겠어? 둘 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젊었을 때 고생도 좀 하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부부도 끈끈해지는 거야.
남편의 말에 아들은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예비 며느리를 몇 번 보았지만 정 씨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랑 잘 살 것 같아. 그렇지? 며느리 잘 보는 것 같아서 행복하네. 그러게 말이야. 남편도 정 씨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결혼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상견례는 언제 할 거야? 아, 상견례요. 아직 날짜를 못 정했어요. 정말? 결혼식 내년 봄에 한다며? 그러면 시간 얼마 없을 거 아니야? 그렇긴 하죠. 얼른 상견례도 하고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집도 구해야지. 아, 그렇죠. 민지랑 상의해 볼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또다시 물어도 아들은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그래. 시간 얼마 없으니까 늦지 않게 잡아. 날짜나 장소 같은 건 우리가 그쪽에 다 맞출 수 있으니까. 네. 알겠어요. 그리고 그 통화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아들에게서 이렇다 할 소식이 없었습니다. 상견례는 도대체 언제 한대? 그러자 남편도 답답한지 정 씨에게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인사 와서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금방이라도 할 것처럼 말하더니 진척이 없었습니다. 저번에 그쪽에 인사 간다고 그러더니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정 씨는 단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어? 그건 모르는 거지. 우리 눈에만 잘난 거일 수도 있잖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 씨의 아들이 예비 며느리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자식이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말이죠. 아니겠지? 하지만 남편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듯 그럴 리 없을 것이라며 정 씨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아들과 통화하던 정 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견례를 하느냐 마느냐 재촉했더니 아들이 마지못해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민지 어머니께서 정 씨는 말끝을 흐리는 아들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반대를 하고 계세요. 뭐? 아니, 왜? 황당한 나머지 정 씨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옆에 있던 남편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상대 쪽 부모가 전문직 사위를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는 소리에 가슴이 쥐어짜인 듯 벌렁거렸습니다.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훌륭한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지가 그래.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아니요. 저번에 인사 갔을 때요. 그럼 지훈이 네 면전에다가 대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러자 대답이 없는 아들. 어이가 없고 화도 났고 머릿속이 너무나도 복잡했습니다. 정 씨도 아무 말하지 않고 있자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지가 부모님 설득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그렇게 설득까지 해야 할 일이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요. 기가 차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예비 며느리도 의사나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교수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돈을 덜 벌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능력이 있으니 말이죠. 옛날에 의사랑 결혼시키면 아파트 열쇠 몇 개, 차 열쇠 몇 개 이러더니 뭐 그런 것을 바란 것인지. 아들이 진작에 신혼집은 반반씩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 못지않게 충분히 지원해줄 여력도 있었습니다. 민지는 뭐라고 그러는데? 그날도 그 얘기를 듣고 민지가 부모님이랑 트러블이 크게 있었어요. 자신이 결혼을 하지 팔려가느냐고 화를 냈다는 예비 며느리. 그나마 예비 며느리는 정신이 똑바로 박힌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이런 결혼이 달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전화를 끊고 돌아보자 남편의 표정이 무섭게 굳어 있었습니다. 정 씨의 말로도 충분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었죠. 정 씨와 남편은 한동안 착잡한 마음에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결혼을 시켜야 해. 고생길이 훤히 보인다. 남편이 분통이 터진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그런 취급을 왜 받아야 하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 될 사람이 그래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설득해서 결혼한다고 해도 부모를 안 보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사위사랑은 장모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둥둥 떠다녔습니다. 시작부터 큰 난관에 부딪힌 결혼이 잘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결혼에 대한 의지가 굳었습니다. 정 씨가 말려봤자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남편도 속에서 열불은 나지만 저들끼리 꼭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마음이 안 좋아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그러다 얼마 뒤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고 말이죠. 그 말이 이제는 그리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씁쓸해하는 정 씨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그런 아들을 보는 정 씨의 가슴도 아팠습니다. 잘 됐다. 문자로 주소 보내줘. 그날 거기서 만나자. 정 씨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 씨는 최선을 다해서 상견례 날을 준비했습니다. 옷을 고르는데도 한참 걸렸고 착용할 액세서리까지 고심해서 골랐습니다. 왠지 더 잘 차려입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반대했다는 상대 부모에게 부족해 보이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되었을 때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식당 룸 안으로 들어선 정 씨 부부는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착석을 했는데 예비한 사돈으로 보이는 사람은 몸을 옆으로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그 옆에 앉은 예비 며느리가 사색이 되어서 눈치를 줬지만 콧방귀를 뀌는 예비 사돈. 벌써부터 자리가 참 험난할 것임이 예견되었죠. 서로 대화는 하지만 시선은 비껴 있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시큰둥하게 대꾸하는 예비 사돈을 참아야 하나 갈등이 되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울 것 같은 표정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깨작깨작 젓가락질을 하던 예비 사돈이 벼랑간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가 결혼하면요. 집은 최소한 30평대는 돼야 해요. 그건 동의하시죠? 어쩐지 공격적인 말투에 정 씨 부부는 긴장이 됐습니다. 교수가 30평대에 살아야 한다는 법은 알지 못했지만 그 정도 집의 집값을 절반 보태줄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무척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여자가 교수이기까지 한데 집 정도는 남자 쪽에서 해와야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가 예비 사돈을 말렸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반반 하기로 얘기했잖아요. 예. 너 교수 만드느라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집 한 채도 안 해오는 남자랑 결혼을 시키니? 너 정도 스펙이면 의사도 만날 수 있어. 아직도 그 얘기가 끝이 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나 교수 아니에요. 강사라고요.
그게 그거지. 학생들이 교수님이라고 부르면 교수지 뭐야. 그리고 금방 될 거 아니야. 며느리가 그런 예비 사돈을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절반은 아니야. 남자가 조금이라도 더 해야 하는 건 맞아. 그것까진 양보를 못해? 제가 우리 딸 유학 보내느라 기둥 하나 뽑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지도 못하겠네요. 결국에는 그쪽에서 절반을 보탤 여유가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예비 며느리의 얼굴에도 기가 막힌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부끄러운지 아니면 화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얼굴도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가려는 정씨 부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죄인마냥 고개를 숙이고 있는 예비 며느리와 아들을 보니 가슴이 쓰렸습니다. 결혼하면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결혼이고 뭐고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한숨을 크게 한 번 내쉬고는 뒤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쓰린 속을 달랬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최대한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남편의 말이 현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들을 탈없이 결혼시키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송하다면서도 결혼을 안 하겠다고는 하지 않던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아파트 평수를 조금 줄이고 정씨 부부가 더 많이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 쪽에서 유감을 표한 줄은 알지만 그래도 결혼은 별 탈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아들이 31살이 된 봄날에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씨 부부의 우려와는 다르게 아들이 사돈 때문에 괴로운 일은 없었습니다. 하필 집도 가까워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며느리가 중간에서 잘하고 있는 모양인지 만날 일조차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막 만나서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지. 아니에요. 전화도 잘 안 하세요. 그래? 네. 뵙는 것도 명절에만 뵈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명절에도 가면 잘해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했던 며느리의 말이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처가에 1년에 2번 간다기에 정씨도 아들네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씨도 아들의 신혼집과 차 타고 불과 5분 거리에 살고 있지만 말이죠. 저희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 너희들끼리 잘 살면 됐지. 아들 내외는 정씨의 바람대로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씨도 아들 부부가 어떻게 살든 일절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론 알아서 잘하는 아들내였기에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집신도 짝이 있다더니. 그러게. 그때 결혼 반대했으면 억울해서 못 살았겠어. 정 씨는 며느리에게서 온 사진을 남편과 함께 보며 웃었습니다. 둘이서 휴가 맞춰서 여행을 갔다 온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이 좋아 보이는 그 모습에 정 씨도 남편도 뿌듯했습니다. 괜한 기우로 아들의 행복을 뺏을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며느리도 잘 되고 아들도 직장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집신도 짝이 있다는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내 이런 행복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이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어느 날 아들에게서 받은 전화의 정 씨는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말은 안 했어도 언제쯤 손주를 볼 수 있나 궁금했었죠. 그래서 집을 좀 넓혀서 이사하기로 했어요. 어머, 정말? 네. 받은 집이 있긴 한데요.
그런데 아들이 이사하고 싶은 집은 지은 지 오래되지 않았고 위치도 좋아서 그동안 모아둔 돈을 보태고 대출도 1억 원 정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정 씨에게 도움을 바라는 전화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까웠던 거리가 조금 멀어질 것이라는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워도 1년에 만나는 날은 많지 않으니 거리가 멀어진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었죠. 그리고 1억 대출이라면 아들 내외가 충분히 둘이 갚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또한 걱정은 없다는 듯 목소리는 가벼웠습니다. 결혼 3년 만에 돈을 모아서 큰 집으로 이사 간다는 것에 정 씨는 뿌듯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대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뒤에 아들이 전해줄 것이 있다며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게 뭐야? 아, 종아리 안마기인데요. 선물로 받았는데 똑같은 걸 2개 받아서요. 방금 장모님 하나 드리고 오는 길이고 어머니도 하나 쓰시라고 가지고 왔어요. TV 광고에서도 보았던 마사지 기계였습니다. 안 그래도 시원할 것 같아서 살까 말까 했는데. 잘 쓸게. 그런데 어쩐지 아들의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근데 너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왜 그러세요? 아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별일 없다며 얼굴을 문지르는 아들. 하지만 정 씨가 좀 더 추궁하자 아들이 괴로운 낯으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장모님 댁에 다녀오는 길인데 이사 문제를 말씀드렸더니 우시더라고요. 그 말에 정 씨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뭐? 좋은 일에 왜 우셔? 이해할 수 없는 말에 묻자 아들이 난감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빚져가면서 집 사는 게 싫다고 우시더라고요. 뭐라고? 대출 때문에? 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집값에 비해서 1억이면 대출이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금방 갚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음이 좀 그러신가 봐요. 마음이 뭐가? 좁혀서 가는 것도 아니고 넓혀서 가는데 대출 좀 받을 수 있는 거지. 설명은 드렸는데 복잡해 보이는 아들의 표정을 보자 정 씨도 심란했습니다. 대출이 별거 아닌 건 아니지만 아들의 말처럼 금방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말을 듣고도 정 씨가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던 것이었죠. 참, 이상하다. 무심코 정 씨의 속마음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 그럼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아들은 별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정 씨는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도 도와달란 의미로 한 말은 아니었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얼마 뒤였습니다. 주말 낮에 온 전화. 휴대폰 화면에 뜨는 전화번호를 보고 정 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장은 해놓았지만 한 번도 연락을 해본 적은 없던 번호였습니다. 안사돈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정 씨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안사돈이 다소 흥분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그러네요. 잠깐 저 좀 보죠. 사돈, 다짜고짜 보자는 말이 12조로 들렸습니다. 보자니요? 제가 지금 민진의 아파트 놀이터에 있거든요. 지금 여기로 좀 올 수 있으시겠어요? 의향을 묻는 듯 했지만 강제적인 말투였습니다. 얼떨떨한 기분의 정 씨는 일단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외투를 걸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결혼식 이후로는 한 번도 본 적도 없었는데 이렇게 놀이터로 불러내는 안사돈 때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차 타고 5분이면 가는 곳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놀이터에 도착하는 데까지 1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놀이터에 앉아있는 안사돈이 보였습니다. 벤치에 혼자 처량하게 앉아있는 모습에 정 씨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정 씨가 그 앞에 서자 안사돈이 일어났습니다. 오셨어요. 네. 그런데 어쩐 일로? 그러자 안사돈이 화를 참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애들이 이사 간다는 말 들으셨어요? 아, 네. 들었어요. 그런데 빚을 1억이나 치고 이사 간대요. 그것도 들으셨죠? 네. 그런데요. 왜 그러시는지? 아니, 어떻게 우리 딸이 빚을 얻어서 살게 해요? 사돈이 그 돈 보태주시죠? 네? 정 씨는 저도 모르게 멍청한 표정을 짓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결혼시키려고 제 딸 그렇게 곱게 키운 거 아니에요. 그쯤 되니 정 씨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둘이 좋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하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결혼이라뇨? 제가 요 며칠 잠을 못 잤어요. 분해서. 제가 뭐 집 해와라 차 해와라 하나요? 솔직히 의사나 변호사 사위 봤으면 이런 걱정하지도 않았겠죠. 그 정도까진 바라지도 않았는데 빚을 진다니요. 아니, 사돈, 사돈은 정 씨의 말을 듣지 않고 제 말만 이었습니다. 아들 가진 부모라면 그 정도 책임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딸이 그냥 딸도 아니고요.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그래서 저보고 그 돈을 주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 안 해도 먼저 주셨어야 하는 거예요. 참, 저희 아들이 뭐 모자른 것도 아니고요. 며느리보다 부족하게 가지고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충분히 둘이 갚을 능력도 된다는데 왜 나서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걸 사돈이 안 하시니까 그렇죠. 그게 뭐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거기서 집 더 넓히면 그때도 저희가 또 내고 해야 한다는 건가요? 교수랑 결혼한 아들 부모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그리고요. 저는 제 며느리 예뻐하지만 저희 아들 민지에 비해서 부족한 사람 아니에요. 돈도 훨씬 더 잘 벌고요. 외국 대학은 안 나왔어도 학벌도 뒤지지 않고요. 자꾸 의사 변호사 아니라고 무시하시는데 그럴 거면 의사 사위 보시지 왜 결혼시키셨어요? 그거는 지들이 한다니까. 그래요. 자기들이 그렇게 원해서 서로 같이 산다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참견을 하고 그러시냐고요? 넓은 집으로 이사 간다 그러면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면 되지. 왜 이런 곳으로 저를 불러내신 건지 모르겠네요. 정 씨의 말에 사돈이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이봐요. 참견이요? 그런데 그때 정 씨의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어머니, 어리둥절한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차림새가 외출하려던 참인 듯 했습니다. 정 씨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며느리가 다가와서 안사돈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사돈이 전화하셔서 놀이터에서 좀 보자시더라. 정 씨의 말에 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그게 아니고 너희 이사 가는데 대출 받는 1억을 나보고 보태라 그러시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그러자 며느리의 두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그래. 그랬다. 이런 맹추 같은 게 정말 내가 그 정도 말도 못하니? 엄마, 왜? 너희 빚질 거면 차라리 너희 시엄마한테 해달라 그래라.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 시켜줬으면 그 정도는 받아도 돼.
내가 너 이런 결혼 시키려고 여지껏 산 줄 알아. 더 좋은 혼처 줄을 섰는데 내가 눈물을 머금고 보낸 거야. 교수식이나 돼가지고 이런 집이랑. 장모님, 그러자 아들이 목청을 높여 화를 냈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차시는 것까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 어머니까지 오라가라 하시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뭐야? 이게 어디서 장모한테 눈을 크게 뜨고. 저희 집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장모님한테 손 벌린 적도 없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그 설명이 마음에 안 차서 그런다. 갚고 안 갚고를 떠나서 어쨌거나 빚쟁이 되는 거 아니야. 엄마, 진짜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널 위해서 이러는 줄 몰라서 이래? 이게 어떻게 날 위한 거야?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고 그걸 본 아들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마음에 들게 최선을 다했고요. 그런데 오늘은 장모님이 선을 넘으신 거예요. 민지한테는 미안하지만 앞으로 저는 장모님 볼 생각 없습니다. 뭐야? 사돈은 거의 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처럼 보였습니다. 너는 엄마가 이런 소리를 듣는데도 가만히 있니? 그러자 며느리는 사돈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한테 미안할 필요 없어. 나도 이제 엄마 볼 생각 없으니까. 야, 이민지, 어머님, 정말 어머님 뵐 면목이 없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평생 갚을게요. 갚긴 뭘 갚아? 갚으려거든 나한테 갚아야지. 너 유학 보내고 교수 만든 거 누구야? 그게 그렇게 아까우신 거면 민지 유학 보내신 돈 차라리 제가 벌어서 드릴게요. 이런 건방진. 엄마랑은 이제 할 말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엄마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 갈 거니까 이제는 딸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뭐야? 정 씨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고 아들과 며느리도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악을 쓰는 안사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꾸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정 씨의 전화엔 불이 났습니다. 안사돈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정 씨는 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 너희는 괜찮은 거야? 보름 뒤에 이사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빨리? 네. 지금 집도 빨리 팔려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 잘 됐다. 근데 민지는 어쩌고 있어? 마음 아파하죠. 그런데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사간 집은 장모님한테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 알았다. 아들과 전화를 끄는 정 씨는 쌤통이다 싶으면서도 씁쓸했습니다. 그놈의 전문직 욕심만 아니었어도 잘 사는 자식들 보고 손주도 보고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 욕심이 제 발등을 찍은 것을 보니 정 씨도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했다가는 하나 있는 자식과 연을 끊을 수도 있음을 사돈이 몸소 보여준 셈이었죠. 그래도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받은 상처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있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사돈이라는 여자도 무언가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